자, 이제 1강입니다. 헌법과 헌법학부터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공부하시는 개념은 앞에 나오는 거는요, 약간 좀 말 그대로 개념입니다. 개념이니까 직접적인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20문 정도를 많은 문제를 이제 보는데 그 문제 중에서 개념을 묻는 문제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 이론 문제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한번 쭉 읽어보시는 정도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페이지에 헌법의 의의와 특성에서 뭐가 나오냐면 헌법의 개념이 나오죠. 그래서 그 큰 목차를 보면 이게 뭐 분류 기준이 있습니다. 역사의 발전이다, 존재 형식이다, 뭐 헌법전의 존재 여부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굳이 이런 것들을 목차별로 정리하실 필요는 없다. 자, 의미만 좀 보겠습니다. 고유한 의미의 헌법, 그다음에 근대 입헌주의 헌법, 현대 사회국가적 헌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고유한 의미, 그 다음에 근대, 그 다음에 현대 이런답니다. 뭐 정리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고유한 의미 헌법이라고 하는 건 그냥 국가가 있으면, 나라가 있으면 헌법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최상위법이 있는 거지.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국가가 존재하는 한 어떠한 형태로든 존재한다. 물론 그 존재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뭐 중학교 때 공부했던 게 뭐가 있습니까? 영국은 뭐 헌법이 없다, 불문법이다 이런 말들 한번 우리가 들어보신 적 있잖아요. 불문법,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성문헌법이 있지는 않지만 어찌됐든 간에 최상위의 법은 있는 거다. 뭐 그냥 어느 국가가 있으면 무조건 헌법이 있는 거다.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떠한 법을 공부하든지 간에 우린 역사를 정리해요. 근대와 현대를 이렇게 나누기 때문에 근대는 혹시라도 이런 문제가 나오면 약간 형식적인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현대는 약간 실질적인 거 이렇게 이제 공부하시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근대 입헌주의 헌법은 2번을 두 번째 보시면요, 고전적 권력 분립, 국민주권, 절대적 보장, 뭐 재산권의 절대적 보장, 제한선거, 형식적 법치주의, 형식적 법치주의에다가 밑줄을 하나 쳐놓으시고 형식.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틀만 갖추면 된다. 국민주권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국민주권 그러면은 국민이 주권을 행사한다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인데, 그런 기본적인 이야기를 그래, 옛날에는 군주가 내 마음대로 알아서 하는 것이 짐의 말이 곧 법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 그게 아니야. 그래, 너희들에게도 너희들에게 주권이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 그래, 맞아. 국가의 주인은 누굽니까? 아, 국민입니다. 이걸 그냥 선언적인 의미로 넣어놓은 거죠. 그런데 사실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고 하지만 사실 정치하는 걸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면 국민이 주인이 아닌 것 같죠? 일반 정치인들 또는 또 약간 독재자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는 게 정치인, 이게 지금 뭐 국가 체계일 거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국민이 주인이라는데 내가 주인인데 뭐야? 이렇게 말하면 야, 그거는 종이에 적어진 거고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아. 그러면 갑자기 국민들이 열이 받겠죠. 야, 실질적으로 국민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두 개로 구별하셔가지고 이건 그냥 이름, 명목상의 헌법. 현대 사회의 헌법은 야, 그걸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그런 걸 요구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실질적 평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교재에서 자, 근대 입헌주의 헌법은 시민혁명 이후에 형식적 법치주의가 확립되었을 때 나타나는 헌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거 조금 좀 시간이 조금 갑니다만 우리 시민혁명 이야기가 나오니까 시민혁명이 나왔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전 단계에서는 자, 시민혁명이 있었고 시민혁명이 나오기 전에는 뭐죠? 요 전 단계는 르네상스, 이게 르네상스 전에 중세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마음대로 하던 요런 시대였고, 요런 시대에서 한바탕 뒤집은 다음에 국왕한테 가가지고 야, 내가 세금은 바칠 테니까 나를 처벌하려면은 뭐 하나 종이다 적어줘. 적어주면 내가 이거는 안 할게. 이런 게 이제 우리 뒤에 배울 죄형 법정주의나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이로 적어 놓는 거. 그 다음에 요 뒤에 것들은 야, 이거 종이만 적어 놓은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해달라. 이런 이야기였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입헌주의 헌법과 연결되는 거는 시민혁명 이후에 나온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세 번째, 현대 사회국가적 헌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회국가, 그러니까 실질적 평등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사회국가 그러면 느낌이 어떻습니까? 사회주의다 그러면은 느낌이 좀 별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념적으로 조금 갈려있는 생각을 하게 되면 민주주의에 반대되는 개념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약간 이념적인 이야기라. 여러분 사회주의 그러면 사회주의 또는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 사회적 기본권 이런 표현이 나와요. 사회주의, 사회적 기본권. 이거 여러분 공산주의 아니에요. 공산주의 아니고 좀 더 실질적으로 좀 이렇게 좀 더 사람의 생존권 같은 거 좀 더 보장을 좀 해주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제를 보장한다든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우리가 보조금 같은 거 주잖아요. 뭐 코로나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주면서 야 좀 이렇게 어쨌든 간에 다 같이 잘 살자 이런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좋은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등권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도 실질적 평등. 자, 이런 그림 많이 보셨죠? 요거 형식적 평등은 자 똑같은 자리에서 사람이 담벼락에 서 자, 담벼락에 서가지고 어떤 사람은 자 똑같이 서 키 작은 사람은 이렇게 돼 있고 어떤 사람은 키가 너무 작아가지고 담을 못 본단 말이에요. 요거는 뭐겠어요? 요건 형식적. 여기다가 이제 단을 만들어줘가지고 좀 올라가서 다 같이 보자. 조금씩 보조해주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가 형식적이 아니고 현대사회국가적 헌법이다. 내용들을 보시고요. 이 내용들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2번 볼게요. 실질적 국민주의. 실질이란 말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실질 밑줄, 실질적 법치주의, 그 다음에 기본적인 실질적 보장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 평등 이런 것들이 있고 사회권 이런 것들도 다 이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국가적 헌법, 근대 입헌주의적 헌법, 고유한 의미 헌법 요거 세 단계로 이렇게 나뉜다 정도만 보시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헌법은 어떤 헌법이겠습니까? 그렇죠. 현대 사회국가, 현대 사회국가적 헌법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넘어가셔서 존재 형식을 기준으로 한 헌법 개념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게 이제 가끔 나오는 게 이제 요거는 시험에 안 나오고요. 시험에 나오는 건 두 번째 겁니다. 형식적 의미의 헌법과 실질적 의미의 헌법. 형식적 의미의 헌법 우리가 본 거는 헌법 전을 말합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헌법 전. 그다음에 실질적 의미의 헌법은 실질적 의미다라고 하는 거는 형식적, 실질적. 그러면 형식은 헌법이라고 하는 것 그대로 딱 있는 거 그걸 말하는 거고 실질적은 헌법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 헌법재판소법 같은 거 있죠?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소법 뭐 대통령을 탄핵한다 또 뭐 법관을 탄핵한다 그럼 탄핵하려면은 이쪽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헌법재판소법에서 어떻게 탄핵 절차를 갖출 것인가 뭐 이런 걸 한다든가 선거권을 행사하는데 공직선거법은 선거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공직선거법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이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헌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헌법이라고 하는 이름이 아니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국가의 기능과 관련된 법률이다. 그런 것들을 포함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도 다 뭐다? 실질적인 헌법으로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2번 보세요. 실질적 의미 헌법은 헌법이 존재하는 형식을 묻지 않고 헌법전을 비롯해서 법률, 명령, 규칙은 물론 그러니까 법률, 명령, 규칙 이거는 이제 우리 여러분, 요거는 제가 따로 뭐 하지 않더라도 요거는 우리 초등학교는 아니고 중학생들은 다 이제 공부하잖아요. 이제 이런 건 수업 안 하셔도 되겠죠. 헌법, 법률 이렇게 돼 있는 거요. 이거 기억하세요. 고등학교 때 공부하셨던 거. 그러니까 헌법 요 위에 있는 거 말고 여기 법률, 명령, 규칙 뭐 이런 것들도 다 뭐한다. 다 포함하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건 뭐냐면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관습이에요. 관습. 헌법적 관습이라고 하는 거 나오죠. 두 번째, 헌법적 관습도 헌법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라면 이것도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우리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나이대가 있으시겠지만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 뭐가 있었습니까? 이제 그 수도를 옮기려고 했잖아요. 서울을 저기 밑에 행정수도 이게 세종시인가요? 그쪽으로 넘기려고 이제 넘어가려고 했었죠. 그랬을 때 이 서울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에 나와 있진 않죠.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 관습이라고 하는 것도 있다. 관습도 헌법에 해당하는 거다. 이래서 이런 개념으로 굉장히 확장하는 개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다. 그래서 과거의 기출문제 같은 걸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형식적 의미의 헌법, 실질적 의미의 헌법 요거 두 개를 구별하는 문제들이 나오니까 요거 두 개를 한번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양자의 관계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읽어보셔도 충분할 것 같고요. 2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양자의 관계에서 두 번째, 헌법 정책상 실질적 의미의 헌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특별히 그 개정을 곤란하기 위해서 헌법전에 수록하는 경우들도 있다. 헌법전에 수록하는 경우도 있다. 그럼 헌법에 여기에 들어와 있기는 하는데 실제 여기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형식적이라고 해서 무조건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로 듣는 거 하나 한번 보세요. 미국 법의 금주 조항이라고 돼 있죠. 뭐 이거 시험에 아주 직접적인 건 아닌데 한번 예로 드는 겁니다. 미국의 금주 조항, 술을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게 미국 헌법에 있어. 헌법에. 그때 수정헌법이기 때문에 미국은 자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은 사실 술 먹지 말라라고 하는 건 국가의 기능하고 별로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형식적 의미의 헌법에 설령 포함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전부가 다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 뭐 이 정도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 자, 그 다음에 성문헌법과 불문헌법입니다. 성문헌법은 여러분들 아시죠? 성문헌법은 뭐 제가 설명드릴 건 아니고 종이에 적어진 걸 말하는 거다. 자, 성문헌법이란 헌법전의 형식으로 성문화되어 있는 헌법을 말한다. 자, 두 번째, 일반적으로 성문헌법은 경성헌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오죠? 자, 그럼 개념 한번 보겠습니다. 경성헌법, 그 다음에 연성헌법. 이렇게 되어 있으면 경성이냐 연성이냐 이렇게 나오는 건데 경성, 연성이면 요 경이 좀 딱딱할 경이고 요건 좀 부드러울 연이잖아요. 뭐 다른 건 없습니다. 헌법을 개정할 때요. 만들고 개정할 때 헌법을 굉장히 쉽게 법률처럼 쉽게 이렇게 개정을 해버리면 너무 이렇게 국가 체계가 완전히 막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이에다가 딱 적어놓고 성문헌법으로 딱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 이 법을 바꾸는 데는 헌법을 바꾸는 데는 굉장히 좀 더 그 다른 법률을 바꾸는 것보다는 좀 더 강화된 요건을 취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헌법 바꾸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우리 뭐 시험에도 나오지만 3분의 2 국회의원 자료권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300명 중에 200명을 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제 어디 다른 데 가서 이제 뭐 다른 데서도 수업을 이렇게 쭉 할 때 우리나라 헌법은 절대 안 바뀔 거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200명이 모여가지고 200명 이상이 찬성해가지고 바뀌기가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또 하면 할 수도 있겠지. 근데 그만큼 어떻다는 것이에요. 어렵다. 어렵다. 그런데 성문헌법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게 반대되는 개념은 우리가 이제 불문일 것이기 때문에 불문. 성문헌법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걸 바꾸기가 조금 더 어려운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성문헌법은 경성헌법인 경우들이 그런 쪽으로 이제 연결되는 게 좀 있어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성문헌법이 경성헌법인 건 아닙니다. 대체로 그런 경향들이 강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 왜냐하면 성문헌법으로 만들어 놓고 이거 개정할 때는 2분의 1만 바꾸면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으니까 꼭 그런 건 아니다. 자, 그 문구가 나오죠. 2번 질문 보세요. 2번. 자, 성문헌법은 일반적으로 경성헌법의 특성을 갖기는 하지만 성문헌법이 반드시 경성헌법일 필요도 없고, 그렇죠? 그다음에 헌법의 경성은 성문헌법으로서 본질적인 요소도 아니다. 그러니까 둘의 관계가 일치하는 건 아니다. 뭐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성문헌법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무슨 법이에요? 성문헌법이에요. 헌법 전이 있죠. 87년도에 만들어 놓은 성문헌법이 있어서 지금 거의 뭐 40년째 지금 변하지 않고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꼭 그 성문헌법 그것만 헌법인 거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거 있었잖아요. 성문헌법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뭘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관습법도 인정하고 있다. 그 말이 마지막에 나오죠. 7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헌법 관습법의 존재를 허용한다. 그래서 성문헌법이라고 해서 관습법을 부정하는 건 아니다. 정리합니다. 끝. 넘어가시고. 자, 불문헌법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불문헌법은 종이에 적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종이에 적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그런 거 아니겠어요라고 정리되어지고 가고 있는 것이겠지. 그래서 2번, 니은번 한번 보시죠. 위헌법률심사라고 하는 게 인정되지 않는다. 그거 하나만 체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연성헌법과 경성헌법 방금 설명드린 겁니다. 연성헌법, 경성헌법. 근데 옆에다가 뭐라고 하나 적어 놓으시면 될까요? 요거 두 개는 개정하는 방법, 개정의 방법, 개정의 난이도에 따라서 두 개가 나눠진다. 그래서 거기 밑줄만 치면 되겠습니다. 이건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알고 나중에 문제가 나오면은 그 개념을 토대로 해가지고 문제를 푸셔야 되는 거예요. 암기하는 거 아닙니다. 자, 이제 관련 판례가 하나 나오는데 이제 굉장히 중요한 판례고 앞으로 시험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 앞으로도 많이 나올 것이고 정리하겠습니다.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 확인인데 옛날 생각해 보죠. 요거 이제 우리 판례를 공부할 때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판례니까 우리가 뭐 또 많이 알죠. 많이 알 수 있는 그런 판례이고 자주 출제되면 이제 알고는 있는데 판례 공부하실 때는요. 자, 이제
판례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일단은 무조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결론은 암기하셔야 됩니다. 물론 당연한 이야기지만 결론은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가능하면 스토리를 잘 좀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스토리로 만들어 놓으면 약간 기억이 좀 난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근데 판례가 너무 많아요. 판례가 너무 많아. 그리고 이 헌법이라고 하는 거는 뭐 민법이나 상법이나 이런 것들처럼 한 분야만 이렇게 공부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법들을 가져다가 헌법의 기본 이념에다 맞춰가지고 뭐 평등권에 위반됐다. 여러 가지 많잖아요. 뭐 재산권이 침해다, 거주이전의 자유가 침해됐다. 그래가지고 기준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기본권을 침해했는가? 원래대로 공부하면 어떤 기본권이 침해되는가? 물론 기본권은 제한된다라고 하는 것과 시험에는 제한된다는 것과 침해된다라고 하는 것이 서로 구별돼 가지고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한은 하더라도 침해는 안 될 수도 있고 제한을 하니까 당연히 침해가 되는 경우들도 있고 이제 이렇거든요. 나중에 이제 공부하다 보면 이게 좀 머리가 아프기는 한데 제가 여기서 이제 요거 하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결론만 암기하는 거 있잖아요. 예. 결론 암기해야 되는데 이 결론은 반드시 결론을 암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이런 스토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략하고 어떻게 결론만 암기하세요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제가 이제 요거를 이렇게 이거는 굳이 여러분 다른 거 표시하지 마시고 키워드 잡아가지고 키워드를 잡아서 결론 암기하세요라고 하면 웬만하면 따라오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관습과 관련돼 가지고 관습원법과 관련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 이제 있었던 일이죠. 수도를 뭐 이제 신행정 수도로 바꾸겠다라고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배경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일단 그 당시에 정부는 이제 지방 분권을 굉장히 강조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너무 집중되는 것을 막고 그래서 지금 뭐 각각의 지역에 가보시면 혁신도시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그런 거 이제 만들면서 이제 보내려고 했던 거죠. 근데 요게 이제 법률 위반이다. 이제 법률로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신행정 수도와 관련된 요 법률을 만들어 가지고 요거를 이제 수도를 어디로 옮긴다? 청와대도 옮기고 국회도 옮기고 다 옮기겠다 지금 이렇게 했던 내용들이란 말이야. 근데 이게 이제 헌법재판소로 가면서 결국은 이게 뭐가 됐어요? 지금 우리 수도는 어디죠? 서울이죠. 그러니까 신행정 수도를 안 갔으니까 이것 자체가 뭐가 됐다? 이제 위헌이 났다는 거죠. 났다. 그러니까 결론은 요거는 중요해요. 났다. 그런데 이제 이때 만들었던 개념이 뭐냐면 그때 나온 게 요게 관습입니다. 관습 헌법. 그래서 방금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앞에서 제가 지금 이게 뭐 굳이 뭐 시험하고도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설명드렸던 게 뭐냐면 요 관습 헌법 이야기를 하려고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관습 헌법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던 판례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서울의 의미가 뭐냐? 소위 말하는 수도의 의미가 뭐냐, 누가 사는 게 서울이냐, 어떤 게 서울이냐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교재를 보면서 밑줄 그어지는 그 부분들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때 노무현 대통령 때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밑에다 하나 딱 이렇게 머릿속으로 여러분들 정리하시고 가겠습니다. 자, 주문입니다. 처음에 주문, 신행정 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되어 있고, 자, 수도의 개념이 뭐냐? 여기는 다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왔어요. 지문에 다 나왔습니다. 헌법 기관들 중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결정하는 국회 동그라미 치시고 행정을 통할하며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소재지가 어딘가라고 하는 것은 수도를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대요. 자, 수도를 만드는 데는 수도를 이렇게 하는 데는 첫 번째 뭐다? 국회가 어디에 있는가? 그 다음에 대통령이 어디에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지문에는 뭐라고 나오겠어요? 굳이 수도라고 하는 건 국회라든가 대통령이 어디에서 하느냐 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틀리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빠졌어요? 대체로 보면 국회하고 대통령이 되니까 법원. 대법원은 어디에 있는가요? 도대체. 그래서 법원은 안 끼어듭니다. 법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옆에다 법원 하나 X 하나 치시고 뒤에 나오더라도 계속 반복해서 적으세요. 법원은 아니고 수도를 결정하는 기준은 뭐다? 국회하고 대통령이다. 첫 번째, 국회와 대통령이 어디에서 어떠한 일을 보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3. 신행정 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수도 이전의 의사결정을 포함하는 것이냐. 그렇죠. 사실 이 법이 통과가 되면은 지금은 우리가 수도가 서울로 안 오고 그때 만약에 통과가 됐다라고 한다면 거기 지금 이제 뭐 세종시 근처에 있을 거니까. 자, 네 번째 4번에 별표 치시고요. 관습원법이라고 하는 게 인정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쟁점이었고
방금 우리가 설명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1번 성문헌법이라고 하더라도 다 집어넣을 수 없지 않냐 여기다가. 우리 헌법에 서울을 우리나라의 수도로 한다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근데 그걸 넣으면 좋겠지만 그것까지 넣을 수는 없지 않냐. 그러니까 불가능하다. 불가능해서 이거 어떻게 한다. 성문헌법이 있지만 불문헌법 또는 이제 관습헌법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적어 놓은 거죠. 필요하다. 그러면 관습헌법은 우리 여러분 민법에서 뭐라고 그래요? 민사에 관해서 법률의 규정이 있으면 법률의 규정에 의하고 규정이 없으면 쭉 가지고 관습법에 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효력이 어떤 거냐 지금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두 번째, 강제력이 있는 헌법 규범으로서 인정이 되려면 요건들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요건이 충족이 되면 일정한 요건이 있는데 일정한 요건이 충족이 돼가지고 요 관습으로 인정된 헌법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뭐하고 똑같냐면 성문헌법하고 똑같답니다. 자, 옆에다 하나 적어 놓으시죠. 성문헌법. 자, 관습헌법은 여기 이제 이렇게 됐고, 자, 두 번째 관습헌법, 이 수도와 관련된 법률 지금 정리합니다. 관습헌법은 매우 엄격한 조건이 있어야 된대요. 그래요. 요것도 중요하겠죠. 조건도 엄격한 관습헌법의 조건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인정이 되면 성문헌법과의 관계는 어떠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성문헌법이, 자, 우리 꼭 민사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민사에서 성문헌법, 성문법률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이게 없으면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게 어떻다고요? 똑같다고요. 같다고. 자, 그래서 그 말입니다. 4번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소 약화된 효력을 갖는다. 그러면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되어 있습니다. 4번, 5번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으로 가시면 관습헌법의 성립 요건이 있죠. 어떤 것이 관습헌법이냐. 그래서 여러분 1, 2, 3, 4가 쭉 나오는데 6번에 양가로 2번 볼게요. 일단 관행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기본적 헌법사항에 관해서 어떠한 관행이 있어야 돼요. 관행 동그라미. 그 다음에 그 관행이 계속 반복돼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 그건 그런 거지 라고 생각하는 반복성, 계속성이 있어야 된다. 이거 이제 무슨 말이에요? 한 500년인가요? 그 당시 500년이었는데 물론 얼마 안 지났으니까 500년은 뭐 특별히 지나진 않았겠지만 조선시대 때부터 우리나라 서울은 다 어디예요? 거기에요. 한양이에요. 한양이라고 계속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이 관행은 지속성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중간에 반대되는 관행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관행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정도로 모호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명확해야 된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뭐라고 물어보는 거야? 야, 우리나라의 수도는 어디야? 다 서울이라고 그래요. 다 서울이라고 그래요. 자, 부산에 계신 분들은 어때요? 우리도 부산, 서울만큼 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렇지만 본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2의 수도라고 그러죠. 제2의 수도. 요즘에는 이제 뭐 또 인천하고 또 막 서로 막 다투대요. 인천도 또 이렇게 막, 아니, 우리가 서울 옆에 있으니까 우리가 더 큰데 아니야? 막 이렇게 하지만 아직까지는 부산이 더 크죠? 예, 그러니까 제2의 수도라고 그러지 수도라고 하지 않아.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뭐라고 한다? 수도를 서울이라고 보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고 명확하단 말이죠. 그리고 이러한 관행이 국민의 동의를 다 가지고 있다. 예, 합의가 되어 있는 컨센서스,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된다. 요거 암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 좋은 말이죠? 합의가 있어야 되고 물어보면 다 알고 그다음에 계속 반복되어 있어야 되고, 자, 이러한 것들이 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까 말했던 엄격한 조건이에요. 이 조건. 그러면 이제 그 조건을 만들어 놓고 이제 야, 진짜 그러면은 수도가 서울이라고 하는 것이 맞나?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자, 7번은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야기고, 자, 8번 봅니다. 우리나라가 수도가 서울이라고 하는 점이 그러면 인정될 수 있는 거냐? 불문헌법으로 인정될 수 있는 거냐? 자, 이거는 뭐 결론은 우리가 다 봤으니까 결론을 먼저 보라고 그랬잖아요. 결론을 먼저 보라고 그랬으니까 이런 질문 나오면은 그렇지, 뭐 서울이죠. 서울이지. 됐다. 끝. 관습헌법으로 인정될 수 있느냐? 인정된다. 10번. 자, 그러면 관습헌법이 폐지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다 나옵니다, 시험에.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보는 거예요. 자, 관습헌법이 있으면 성문헌법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 우리 경성헌법 3분의 2 넘어가지고 빠진다 그랬잖아요. 요거 개정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거 개정되는데 그러면 불문헌법은 어떻게 돼? 관습헌법은 어떻게 개정해요, 이거? 모여가지고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또 3분의 2가 또 와가지고 야, 수도를 서울은 꼭 아닌 걸로도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 요건이 인정되기 위한 요 엄격한 요건이 있었기 때문에 요 요건이 깨지면 요게 뭐가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개정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이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뭐가 있어요? 1번, 10번의 1번입니다. 관습헌법도 헌법의 일부로서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최소한 130조에 의거한 헌법 개정에 의해서만 개정될 수 있다. 이것도 모여가지고 뭐 한다? 3분의 2가
컨센서스가 깨지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것도 완전히 이런 부분들까지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일단 첫 번째 그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개정이 될 수 있는데 두 번째가 뭐냐면 이런 거 말고도 3분의 2가 모여가지고 이렇게 개정하는 거 말고도 이게 깨지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두 번째 나옵니다. 국민적 합의성을 상실하면 국민이 더 이상 서울을 서울이라 보지 않아. 에이, 옛날에 거기가 서울이지. 지금은 뭐 부산이 더 커, 뭐 인천이 더 커, 대구가 더 커, 뭐 이런 식으로 국민의 합의가 깨져버렸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다? 효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 됐습니까? 이거 하나씩 다 보셔야 됩니다. 이 판례 굉장히 중요한 판례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는 자, 그 다음에 뒤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성립의 요건일 뿐만 아니라 효력 유지 요건이다. 이거 이제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이거 그래 뭐 당연한 이야기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 암기하시는 분들은 더 어려운 이야기예요. 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이 요건을 충족해야 뭐가 된다는 거예요? 관습헌법이 돼요. 그러면 이 요건을 충족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 효력을 처음에 발생하기 위한 요건일 거 아니야. 발생.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인데 중간에 이런 요건이 뭐가 된다? 요건이 깨져버리면 폐지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관습헌법이 계속 되려면은 이 엄격한 요건은 뭐겠습니까? 발생되는 요건뿐만 아니라 효력을 발생하는 요건뿐만 아니라 효력을 뭐하는 요건이 된다? 유지하는 요건이 된다. 요 이야기입니다. 유지의 요건이 된다. 효력 성립 요건, 성립 요건 또는 유지 요건이다. 거기까지 다 체크하세요. 자, 11번. 우리나라와 같은 성문의 경성헌법 체계에서는 법률에 의해서 개정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 왜 그럴까요? 예, 경성헌법이고 경성헌법 3분의 2니까 딱딱한 거니까 안 된다. 법률에 의해서는 이게 바꿀 수는 없다. 결론적으로 그런 거고요. 12번. 이거 바꾸려면 어떻게 한다? 헌법 개정 절차에 의해야 되는 것이고. 13번. 그럼 헌법 개정 절차입니다. 헌법 개정 절차 우리가 뒤에서 볼 건데 우리나라 헌법 개정 절차는 어떻게 돼 있냐면 국회의원 3분의 2가 찬성을 하더라도 또 모두 해야 돼요. 국민투표도 해야 돼요. 국민투표. 국회의원 투표권자의 과반수가 해가지고 그 다음에 투표자의 과반수가 또 찬성을 해야 헌법이 바뀝니다. 그래서 헌법 개정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정치권에서도 말이 많잖아요. 근데 그게 왜 안 되겠습니까? 복잡해서 그래요. 복잡해서. 국민투표도 해야 되고 국회의원도 모여야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헌법 서울 말고 딴 데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헌법 개정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13번 문제입니다. 그래서 헌법 개정 절차도 거치지 않고 그 당시에 이제 물론 그 대통령 그 여당이겠죠. 그 여당이 좀 더 주도해가지고 법률만 통과하고 법률 몇 명입니까? 이거 뭐 나올 때 계속 나오는 거니까 우리 뭐 법률 만들려면 어떻게 하죠? 법률이 개정되려면 과반수만 놓으면 되잖아요. 150명. 그런데 이제 뭐 국회에서 이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데 대통령도 이 당하고 같은 거다. 그러면 거부권 행사하지 않을 거니까 법률 만드는 거는 쉽단 말이에요. 150명만 넣으면 되니까. 이거를 바꿀 수는 없다. 오케이. 자, 여러분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100% 문제 나온다고 생각하시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판례가 나와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 시험은. 그래서 괜히 무슨 양을 늘려가지고 다른 직렬에서 보는 시험 문제 어쩌다가 막 나오는 그런 문제들 다 합쳐가지고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거는 정확하게 공부하시고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 잘 보세요. 자, 그렇게 된 판례입니다. 매우 중요한 판례니까 별표 치시고 다시 한번 정리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9페이지에 그 밑에 있는 판례 보세요.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을 위한 영기 공주지역 행정중심 독합도시. 이거 너무 길죠? 그 다음 게 나왔어요. 그 다음 게. 요거 나온 다음에 이제 수도는 못 옮기니까 지금 뭐가 돼 있어요? 지금 세종시에 뭐 있어요? 행정중심. 그러니까 이게 많이 그 청사들이 많이 가 있죠. 거기에 뭐 교육부도 아마 거기에 있는 것 같고. 아무튼 중요한 부서들이 다 지금 그쪽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행정 중심 복합 도시다. 그러니까 수도로 옮기진 않아요. 그러니까 수도는 어디에 지금? 국회나 뭐 대통령 뭐 아직 이런 사람 아직 간 건 아니야. 그러니까 대한민국 수도는 여전히 서울에 있지만 이 일은 좀 밑에서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법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법을 만들었더니 또 어떤 사람은 이것도 위헌이다 말이지. 왜? 과천 종합청사 그 좋은데 이렇게 있어야지. 그 앞에 식당 주인들은 뭐 먹고 살라고 다 내려가느냐. 막 이런 불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위헌하긴 했는데 이거는 괜찮았어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카카라고 돼 있죠. 카카도 구라 미치시고 각하는 보지도 않겠다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 뭐 이렇게 공부하실 필요 없습니다. 각하는 본안 판단 들어가기도 전에 그냥 아웃 시켜버리겠다는 겁니다. 급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어서 이거는
행정 중심 복합 도시라고 하는 거는 수도를 옮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건 충분히 법률로 만들 수 있는 것이어서 이거는 헌법소원으로 이게 뭐 볼만한 게 없다 이렇게 봤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전혀 관계 없다 이 정도 보시고 요거는 뭐 시험에 나올 거는 별로 아니고요. 비교해서 보시라는 내용으로 봤습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자, 넘어가시겠습니다. 그 3번 같은 경우에도 그냥 여기 여러분 위에 요거 하나만 좀 볼까요? 앞에 여러분 요건 아실까요? 자, 우리 민법 할 때도 여러분들 많이 공부하셨을 때니까 우리 판례를 공부할 때는 앞에 좀 이게 좀 이렇게 볼드체로 좀 이게 두껍게 이렇게 좀 나와 있는 게 있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이제 내용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나중에 우리 시험 공부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요 밑에 내용도 밑에 내용이지만 여기가 지금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기만 잘 보고 갈 수 있도록 밑줄을 잘 그어 두시는 게 이제 필요하고 여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각하라고 되어 있으면 이거 뭐 쳐다보지도 말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인용이 됐다라고 한다면 또는 뭐 기각되었다라고 하면 여기 다 이게 결론이 이렇게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의미를 두고 마지막 시험 볼 때는 빨리빨리 넘어갈 수 있도록 보셔야 됩니다. 자, 3번 보시면 행정 중심 복합도시의 건설로 권력 구조가 바뀌느냐. 왜냐하면 국무총리도 동그라미 쳐놓으면 총리가 밑에 내려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집무실 밑으로 내려갈 수 있으니까 아니 내가 서울에서 직무 보는 국무총리하고 저기 세종시에 가서 그 일을 하는 국무총리하고 이거 좀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아니다. 국무총리는 사실은 뭐예요? 이런 말 하면 좀 그런데 국무총리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아무것도 아닐까?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국무총리는 그냥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이에요. 국회가 동의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도 아니 나는 저기 이번에 뭐 누구를 한번 찍어서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찍어서 야 너 해 이렇게 말하면 국회가 동의만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아니라는 거죠. 국민이 투표하는 게 아니에요. 투표하는 게 아니니까 이게 그 정도의 사람이 아니다. 어디 가서 일하든 아무 관계가 없다. 이런 식으로 보시고 약간 이거 법률은 국민투표권 침해한 것도 아니다. 이건 충분히 바꿀 수 있으니까 인용해서 저기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판례 하나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 판례는 굉장히 중요한 판례 가지고 제가 이제 길게 설명을 한 거고요. 이제 또 가볍게 볼 거는 굉장히 가볍게 가니까 이게 뭐 진도가 계속 늘어지진 않습니다. 헌법의 특성 보세요. 정치성, 이념성, 역사성이 있는데 뭐 상식적으로 보세요. 헌법이라고 하는 건 정치성입니다. 정치인들이 보는 거예요. 다 정치 구조를 만들고 국가 구조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법학 그래서 굉장히 중립적인 학문인 것처럼 보이지만 다 정치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어떤 재판이에요? 다 정치 재판하는 거예요. 정치 재판. 그러니까 정치인 한 명을 갖다 없애버리고 탄핵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다 거기에서 하는 게 정치성을 가지고 있다. 당연히 그렇고요. 이념도 있죠. 이념.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이념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헌법 체계 자체가 민주주의 이념인지 공산주의 이념인지 뭐 이런 것들도 다 헌법에 다 적어져 있는 거니까. 그래서 뭐 약간 좀 이렇게 좀 좌쪽의 그 의견을 좀 이렇게 좀 강하게 이야기를 하면 야 너는 헌법 위반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디에 비추어서 헌법이 약간 좀 이념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무 이제 오버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자 그다음에 규범적 특성 봅니다. 최고 규범성이라고 돼 있죠. 최고 규범성은 다른 거 없어요. 요거 헌법이 제일 위에 있다 이 말이야. 헌법이 제일 위에 있다. 실정법 체계에서 최고법의 지위를 갖는다. 3번 체크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 시험 지문에서 하나 또 보실 게 뭐냐면 이런 것들이 나와요. 자, 조금만 더 이제 첫 시간이니까 제가 시험과 관련된 이게 우리 지문과 관련된 이야기들 좀 하면서 잠깐 좀 진행하면서 가겠습니다. 시험 지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험은 이제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조문하고 이제 판례란 말이에요. 판례는 이제 우리 방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제 결론과 세부적인 쟁점들을 이제 암기하시면 되는 거고, 요 조문이 사실은 좀 이제 까탈스럽습니다. 어려운 게 조문은 이제 이게 암기의 문제이기도 하고, 이제 다 외워버리면 돼요, 사실은. 헌법 전문 다 외워버리면 돼. 다음 중 헌법 전문에 들어가 있지 않은 내용은 무엇인가? 머리 좋으면 그냥 다 외우면 돼요. 예. 그렇지만 어떻게 이걸 다 외우겠습니까? 예. 이제 뭐 강의하고 막 아주 그냥 막 미쳐 있는 사람들은 다 외우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수험생이 이걸 외운다고 하는 거는 이제 머리가 진짜 좋지 않으면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어떤 게 나오냐면 이게 이 조문은 규정이 있냐 없냐, 이게 명문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가, 규정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지문들이 한 번씩 뜹니다. 사회국가 원리라고 하는 것을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가? 그러면 우리 사회적 기본권 같은 것들은 어때요? 사회적 기본권
있는 것 같은데 최저임금제라든가 이런 것들 좀 이렇게 이런 것들 좀 해주는 것 같은데 그것도 본 거는 같은데 사회국가 원리라고 하는 그 말 그 자체가 딱 있는 거야? 이걸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 안 펴실 필요가 없어요. 나올 때마다 지문마다 정리하시라. 그래서 우리 여기 이제 교재에 나올 때 명문의 규정은 있을 때는 뭐 별 문제가 없는데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but 뭐뭐는 뭐 하고 있다? 인정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체크하시고 반복해서 보실 때 그렇지. 눈에 많이 익혀두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 규범성 3번에 뭐라고 되냐면 직접 명시한 규정은 없으나 헌법이 최고야. 다른 건 다 잡법이야. 헌법이 최고야. 이런 말은 없다 그 말이에요. 없지만 위헌법률심사제 이것만 하나 볼까요? 위헌법률심사제, 위헌명령심사제, 헌법소원제도 이런 것들은 헌법의 최고 규범성을 관찰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면 위헌법률심사가 나중에 다 우리가 공부하는 제도 있죠. 위헌법률심판제도가 법률심판제도는 뭐하고 관련이 있다? 헌법의 최고 규범성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이 나오면 여러분들 유추해서 보셔야 되는 거죠. 왜 그래요? 법률을 만들었단 말이지. 법률을 만들어가지고 야 앞으로 너희들은 말이야 처음에 형법을 만들 때 처벌하려고 한단 말이야. 어떻게 처벌하려고 그래요? 야 너희들 말이야 너희들 중에 결혼한 애들 있지? 결혼하면 다른 여자 다른 남자랑 이게 잠자리하고 막 이렇게 하면 너희들은 다 처벌할 거야. 그래가지고 법을 만들어서 뭐라고 만들어요? 간통죄라고 딱 만들어 놨단 말이지. 간통죄라고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건국 이후로 간통하는 사람들은 다 나쁜 놈들이고 다 교도소 가고 다 그랬단 말이죠.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세월이 좀 많이 지나다 보니까 아까 우리 헌법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념성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 가지 이념이 있는데 이거는 지들끼리 알아서 하는 거 아니야? 이게? 지들끼리 알아서 하는 건데 요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 그 위에 법이 뭐예요? 헌법이에요. 헌법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대. 들어보셨죠? 행복 추구권. 아직 기본권 안 들어갔지만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행복을 추구하려면은 내가 뭐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좀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뭐 그냥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위헌 이게 헌법에 위반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헌법에서는 행복을 추구하라 그러고 형법에서는 뭐라 그래요? 형법에서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 이거 처벌한다. 처벌한다. 어떤 게 더 우선하느냐? 어떤 게 더 우선하느냐? 이거 여러분 결론 다 아시죠? 어떻게 해요? 헌법 행복주권, 자기행동 결정권, 거기서 나오는 성적 자기결정권, 성적 자기결정권에는 내가 누구랑 어디서 어떻게 하든지 이런 거는 국가가 간섭하지 말고 내 행복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권리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겠다? 내가 지면 되는 거 아니냐? 국가가 와가지고 나한테 수갑을 채울 필요까지는 없는 거 아니야? 그래. 헌법 말이 맞네.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요 형법 규정은 어떻게 된다? 헌법에 뭐 한다? 위반된다. 그러니까 기준이 뭐라는 거야? 헌법이란 말이야. 헌법의 최고 기본성. 위헌법률. 이게 위헌이야.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이다라고 하는. 그럼 요 제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헌법 최고 규범성을 인정하고 있다. 자,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우리 안국동에 있는 그 헌법재판소가 아무튼 좀 유명한 사건이 우리나라 국내적으로 유명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 헌법재판관들이 다 이렇게 9명이 좀 멋지게 쫙 이렇게 하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건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헌법이 최고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방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개방성. 개방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럼 반대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폐쇄성이겠죠. 딱딱하게 가져가지고 이거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근데 이제 법률은 사실 그렇게 규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헌법이라고 하는 건 우리 법 조문 몇 개 안 되잖아요. 사실 민법에 비하면 헌법 조문은 굉장히 적잖아요. 그런데 모든 국가 체계의 어떤 이 법률을 지금 법률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두리뭉실하고 또 약간은 또 해석 여지를 굉장히 많이 두는 거죠. 헌법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까지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야? 헌법에 이렇게 적어져 있으면 무조건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남겨져 있다. 이래서 이거를 우리가 개방성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아주 그 밑에 있는 건 뭐냐면 아주 양보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국민주권이면 이거는 흔들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있지만 또 다른 조항들은
좀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가 있는 그럴 여지를 두고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 자, 그 다음에 그 밖의 특성에서 한번 보시는데 무슨 말 하나 보시냐면 자기보장 규범성이라고 하는 거 하나 밑줄 쳐놓으시고요. 자기보장 규범성. 이거는 누가 이제 법률은 헌법의 판단을 받지만 헌법은 지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죠. 자기 체계 안에서 어떻게든 간에 조화로운 해석을 통해서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이야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정도 보시고 자, 헌법 해석 볼게요. 헌법 해석은요. 헌법 해석 방법입니다. 이제 방법인데 방법은 1번, 2번은 뭐 어떻게 한번 읽어보시고 버리셔도 됩니다. 합헌적 법률 해석 무지 중요한 말들이에요. 합헌적 법률 해석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단독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개념이고 아마 기출문제나 이런 것들 보셔도 합헌적 법률 해석은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합헌적 법률 해석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합헌적으로 뭐하라? 법률을 해석하세요. 요 이야기죠. 합헌적으로 법률 해석하세요. 그러면 이거는 뭘 지금 해석하는 방법입니까? 법률을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률이 우리나라 기본적인 거는 헌법이 있긴 하지만 대다수의 국민의 생활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뭔가 이걸 규율하는 거는 다 법률입니다. 법률인데 법률로서 뭔가를 지금 다 정리하는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 법률은 법을 만들면 대체로 좀 어때요? 우리 보고 뭐 못하게 하는 것들이 많아요. 물론 해준다고 하는 것들도 많지만 못하게 하는 것들 우리의 좀 제한하는 거죠. 내가 노래방을 하고 싶은데 맥주 가져다가 좀 팔고 싶어요. 도우미도 좀 데려다가 좀 이렇게 같이 홍을 좀 돋구면서 이렇게 하면 장사도 잘 되고 돈도 벌 것 같아. 그런데 못하게 하죠. 못하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좀 말이 돼?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법률이 나를 왜 제한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해석을 해봐야 되는데 요 해석하는데 요 해석을 할 때 헌법에 위반되는가 안 되는가가 기준이라고 그랬죠. 헌법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말하다 보면 이게 헌법 소원을 제기하는 사람들의 대다수 사람들이 이게 말을 들어보면요. 그럴싸해요. 헌법에 위반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문제를 삼으려고 보면 다 문제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러면 만드는 것마다 다 문제가 생기니까 다 뭐라고 그래? 다 위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국회의원들 안 그래도 일하기 싫어하는데 물론 요즘 국회의원들이 꼭 일하기 싫어한다고 이렇게 단정할 건 아닌데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국회의원들 너무 일이 바쁘겠죠. 계속 법률 만들어야 되고 만들면은 또 불만 세력들이 와가지고 그거 문제다 그러면 이거 위헌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다 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세요 제발. 완벽하게 만드는 법률이 어디 있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국회의원들 욕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을 욕 먹을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라 어떤 법률을 만들 때 빈틈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실제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막 가정에서 할 때도 마찬가지고 뭔가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말했는데 거기 빈틈은 항상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헌법에 뭐하도록 합치되도록 꼭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생각하면 그 법률이 꼭 나쁜 거는 아니잖아요 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문제가 좀 있기는 하지만 곧바로 뭐를 해버려요? 위헌 결정을 내리는 것보다는 합헌적으로 이거를 이제 민사나 판결문 같은 거 보면은 보통 좀 말이 좀 안 맞지만 이게 선회한다라는 표현도 많이 써요. 선회한다. 착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한번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헌법에 꼭 위반되는 건 아니야 라고 어떻게 알아? 법률을 해석해 주세요 라고 하는 말이 합헌적 법률 해석입니다. 합헌적 헌법 해석이 아니에요. 합헌적 법률 해석. 개념만 봅니다. 그래서 합헌적 법률 해석은 이 국회 헌법이나 헌법재판소가 법을 누가 만들어요? 국회가 만들잖아요. 국회가 만드는데 국회가 이 법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왠지 관여를 하고 싶은 겁니까? 안 하고 싶은 겁니까? 자, 질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여러분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이렇게 TV에 한 번씩 보면 멋지지 않습니까? 이게 멋지죠? 이게 어느 정도의 권한이 있냐면 법률 국회가 2분의 1을 찬성하고 거기에다가 대통령이 거부권도 행사하지 않았어요. 뭐 대통령이 그래 오케이 아주 좋은 법이에요. 이렇게 말하는데 헌법재판소가 딱 갑자기 뭐라 그래? 야 이거 위헌이야. 이렇게 말해버리면 이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이 헌법재판관 9명은 국민이 뽑는 것도 아니잖아요. 선거해가지고 뽑은 것도 아닌데 이게 국회의원 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주위에. 예. 이 300명 죽기 전에 국회의원 한 번 하는 게 어려운데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 2분의 1이 찬성해가지고 법률을 만들었는데 위헌 결정을 내려버리잖아요.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위헌 결정을 내린다라고 하는 거는 보세요. 판단기관이 입법부를 어떻게 하겠다? 통제해버리겠다는 거죠. 야, 너 그딴 법 만들면 택도 없어. 국회의원들이 뭐라는 거야? 수도를 좀 옮깁시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서울은 서울이야.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잖아요.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죠. 이게 뭐겠습니까? 건드는 거, 계속 건드는 거는 사법부가, 이제 이런 표현들 들으세요.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사법 적극주의. 사법부가 여기 뭐 어제 큰 틀에서는 사법부니까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정치인들이 무슨 문제만 있으면 법원으로 막 가잖아요. 국회에서 해결할 일을 그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국회가 뭐라는 거야? 저기 헌법재판소에서 야, 권한쟁의 이거 침해야. 뭐야 이렇게 말하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면 정치를 누가 하는 겁니까? 여기 9명이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그러면 이거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좋지 않아요. 국회는 국회가 해야지. 국민들이 뽑은 사람들이 법을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집행하는 거고 대통령은 대통령들이 일하고 이래야지. 각각의 역할들이 나눠져 있으니까 권력 분립이잖아요. 나눠져 있어야지. 자, 그러면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방금 우리가 공부한 합헌적 법률 해석 있죠? 합헌적 법률 해석이라고 하는 거는 사법 적극주의예요? 아니면 사법 소극주의예요? 네, 사법 소극주의하고 연결된다. 왜? 합헌적으로 법률을 해석하세요. 이 말 무슨 말? 위헌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탁탁 날리지 마시고 그냥 좋은 쪽으로 좀 보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건들지 않겠다는 거죠. 국회가 이런 뜻으로 한 거잖아. 우리 법률가 입장에서 볼 때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만 이러이러하게 해석하는 한. 자, 봅니다. 내가 보니까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 이러이러하게 해석하는 한 이렇게 한가요? 해석하는 한. 이러이러한 곳에 적용하는 한 이렇게 적용하는 한. 자, 이렇게 해가지고 단서를 하나 주고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야, 너희들이 알아서 해 라고 말하는 거야. 이게 뭐다? 합헌적 법률 해석이고 이 합헌적 법률 해석은 뭐하고 연결된 거다? 사법 소극주의하고 연결되는 거다. 끝. 자, 가보겠습니다. 11번 11번이 아니고 11쪽에 그 합헌적 법률 해석이 있잖아요. 그 밑에 합헌적 법률 해석은 법률 규정이 위헌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과 합헌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서로 이렇게 있는데 웬만하면 어떻게 한다? 헌법에 합치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 그 밑에 밑줄 쭉 사법 소극주의. 사법 소극주의. 이것은 뭐다? 법률 해석의 문제다. 법률 해석의 문제다. 그러니까 그 밑에 줄 뭐라고 해요? 헌법 해석이 아니라 그랬죠? 법률이라고 그랬습니다. 헌법 해석이 아니고. 그래서 합헌적 법률 해석은 헌법과 법률을 해석하는 방법이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보시고요. 이게 이제 왜 그러느냐? 3번은 한번 판례의 내용들을 한번 쭉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에서 이제 쓰는 그 개념들이 굉장히 다의적이고 용어는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저렇게 쓸 수도 있고 굉장히 다의적이기 때문에 이걸 한쪽으로만 너무 생각하지 말고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긍정적인 면은 최대한 살리자. 네, 그래서 국회를 존중하는 그런 법률 해석 방법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셔서 합헌적 법률 해석의 연형 및 이론적 근거 있는데 안 보셔도 됩니다. 안 보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합헌적 법률 해석의 한계라고 돼 있는데 여기까지 이제 보고 가겠습니다. 아무리 좋게 생각해 주려고 하더라도 이런 말 있죠. 내가 너를 말이야. 아무리 좋게 생각해 주려고 그래도 이건 말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막 이제 이렇게 하고 조금 우리 좀 이제 나이가 조금 젊으신 우리 수험생들은 아빠 엄마한테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내가 너를 말이야 아무리 좋게 생각해 주려고 하더라도 너는 좀 문제가 있는 놈이야. 자, 봅니다. 첫 번째 문의적 한계라고 돼 있죠. 이거 외울 거 아닙니다. 이해하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자, 문의적 한계. 그러니까 문구가 명확해요. 이거는 문구가. 예. 더 이상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이거는 이거야. 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요거고요. 두 번째, 법 목적적 한계. 목적을 새롭게 변경시켜 버리는 거. 예, 그냥 이 정도만 보세요. 뭐 특별히 이해를
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하면 엉뚱한 걸 만들어 버리는데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헌법 수용자 관계, 헌법이 받아들일 여지가 넘어가 버린다. 그러니까 굳이 예를 드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요거는 이제 우리 예전부터 나오는 헌법 이론서에 쭉 나오는 그 내용들을 보는 거고. 4번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기본권 보장을 해주지 못해요. 기본권 보장을 해주지 못해요. 제가 이제 참 이렇게 할 말이 많은데 헌법이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기본권을 갈 때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본권론 있잖아요. 기본권론. 헌법에는 뭐가 적어져 있어요? 기본권이 적어져 있어요. 그럼 기본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국가를 향해서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국가는 나에 대해서 보장을 해줘야 되는 권리입니다. 근데 그렇게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그 보장의 범위를 넘어서 가지고 야 좋은 게 좋은 거잖아. 내 기본권은 다 지금 날아갔는데 무슨 소리야? 그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기본권 보장상의 한계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이어서 좀 쉬었다가 합헌적 법률 해석의 유형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